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2024년에도 힘차게 달립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첫 집권 4년 차에는 반드시 주가가 오르면서 끝이 났다라고 하죠. 여기에 이 AI 혁명과 또 풍부한 유동성까지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주가 상승을 점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여전히 이 제거되지 않은 암초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하고 또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갑진년 이 투자의 크고 작은 그림들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여러분들의 이 현명한 투자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세 분의 이 강력한 투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세 분 다 목표를 좀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들으면 좀 재미없으니까 5글자로 좀 한번 목표를 한번 새해 목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하 대표님? 네, 주식의 양규. 주식의 양규요? 네, 양규가 뭡니까? 주식의 양규? 네, 제가 좀 즐겨 보는 그 KBS 대화 드라마 사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 이제 그란 전쟁이란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고려 시대의 어떤 역사를 다룬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강감찬 장군의 살수대첩 이야기 나오는데 사극을 좀 보면서 한국사를 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제 3대 대첩 중에 하나는 기주 대첩의 어떤 1등 공신이 양규 장군이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찾아보고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 저 포함해서 주식 투자의 양규, 인생 역전, 주식 역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가 올해 네. 목표입니다. 아, 예. 좀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네. 사전에 준비를 부탁드린 건 아니고 바로 방송 직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갑자기 지금 양규 말씀을 주셨어요. 부장님은요? 저는 어차피 이제 증권사 직원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업자이기 때문에 네.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이제 고객 자산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 대박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익률 대박, 네. 고객 자산 수익률 대박. 네. 네. 깨알같이 여기서 또 영업을 또 하시고요. 네. 최 대표님. 아니 뭐 저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같이 운용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률 대박 그리고 수익률 대박. 더블 수익률 항상 좀 묻어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률 대박 어쨌거나 예, 예, 다들 예.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8만 전자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지수가 또 쑥쑥 올라주더라고요, 대표님. 네. 괜히 또 설레게 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쉬는 동안에 미국이 이 거래일 동안에 약간의 눌림목이 좀 있었는데 오늘 장도 초반엔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았습니다만은 코스피 쪽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또 연일 거의 장중에 8만 전자를 터치할 뻔한 흐름이었는데 시간의 문제일 뿐 8만 전자 돌파 가능성은 현재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장을 보면서 약간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합병 통합법인이 출범하는 다음 주죠. 1월 10일 날 출범하는 셀트리온의 약진. 여기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무려 상한가까지 기염을 토하다 보니까 역시나 연초에 약간 제약 바이오의 흐름 자체가 시장에 조금 묻어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CS 2024가 개최가 되면서 우리가 1월 효과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IT 중소형 관련주가 좀 많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또 모바일 기기 쪽도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장에서 제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한국의 수출입 12월 달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수출이 증가하고 반도체가 좋은 것도 좋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 반도체도 흐름도 좋았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메모리나 낸드와 관련된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주 흐름까지 좀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몰고 가는 그런 하루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기관,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주력 매수 주체였던 것 같고 개인들은 좀 매도로 일관하는 그런 느낌이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연초에는 외국인이나 주로 이제 기관, 특히 이제 외국인이 끄는 장세가 펼쳐지는데 예. 오늘 외국인들이 초반에 이제 선물도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는 매수로 바뀌었고요. 아, 그리고 그랬나요? 양시장도 지금 매수세가 수량이 금액이 더 커진 것처럼 외국인이 끌어올린 장세인데 요즘 페나케라고 해서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게 오늘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급등세가 나타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야 이런 것도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총이 더 커지고 이제 코스피 200의 비중이 더 커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금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으로 코스피를 이전하게 되면은
코스닥 쪽에서의 그 시가총액 비중 중에서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수혜 봤던 게 알테오젠이었는데 알테오젠 그동안 올라왔다가 오늘은 이제 그 새해 맞아서 이제 그 약간 세론처럼 그 차익매매로 나왔고 그 반면에 이제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뭐 다케다 제약 일부 판권 매각 이슈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패시브가 나온 괴물 중에 하나가 된 것이고요. 뭐 한질카 같은 경우도 MSCI 편입 이슈가 이제 기대가 있거든요. 2월달에. 그러니까 오늘 또 신고가도 나왔고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버티 아니면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이제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가능히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강한 모습들이 나고요. 예. LS 머트 같은 경우도 코스닥 150 편입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조 넘어갔기 때문에 아, 거기도요? 예, 그런 것도 강할 것 같고 어. 그리고 날짜가 오늘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금투세 이제 폐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이 더 크게 돌아선 것도 있고 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이제 금투세 폐지 영향 같이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종목을 빼면은 코스피는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 세 종목이 적어도 한 10포인트는 올린 것 같고요. 그 외 종목들은 좀 매물이 출회가 됐다. 특히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 한 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롱성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져서 코스피가 오늘 이제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수상으로 예. 신고가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아직인데 장중에 이제 상승폭이 좀 컸던 거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향후에 키 맞추기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키를 맞추려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강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에는 2차 전지도 올라갈 것이고요. 반도체 쪽도 강했던 거는 그 이제 시가총 큰 뭐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것보다도 좀 작은 쪽에서 특히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그 CXL이 같이 겹쳐지는 그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네. 좀 강해서 이제 시총 상위보다는 개별주 중심의 코스닥의 움직임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뭐 앞선 이야기에서 조금 더 보태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내부적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 종목 수가 오늘 시장이 많았었어요. 520개 정도가 나왔고 상승 종목 수가 이제 383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세로 인해서 이제 지수에 대한 상단이 열리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반도체, CX에 관련된 테마주들,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 대한 급등 부분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금 좀 우회했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가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1,300원대 위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네. 일단은 오전장에는 상당 부분 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부분들로 인해서 뭐 지수가 좀 열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일단 오후장 들어서서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뭐 정상적인 좀 방향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일단은 성장주 위주 그리고 이제 1월달과 2월달 연초 효과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섹터군으로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장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뭐 늘 얘기를 하지만 항상 새해가 밝게 되면 1월달과 2월달에 이제 연초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 연초 효과에서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올 한 해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올해도 물론 이제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예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1월 효과라든지 연초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기대감들이 좀 충분하게 좀 반영되고 있었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 말씀대로 첫 거래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좀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네. 없지 않지만 일단 뭐 삼성전자가 8거래일째 지금 상승 중이고 네. 셀트리온도 우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카카오도 간만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뭔가 반도체, 바이오, 뭐 IT 플랫폼 뭐 이런 쪽의 강세가 첫 거래일에 나타났다. 네.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 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큰 그림에 놓고 보면 이제 조금 금리나 관련이라든지 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유독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좀 많이 움직인 것은 장중에 나온 또 보도 재료도 좀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비상경영 체제를 전환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업 경영 쇄신을 좀 펴야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각자 대표 형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연초에는 신년사라든지 발표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조금 네이버보다 조금 크게 반응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삼성전자는 두 가지 결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많은 투자분들이 지난해 23년도 연간 40% 이상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정말 안 오른 것 같은데 가만히 짚고 보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이 많은 투자분들이
한 2, 3년 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은 보통 평균 단가라고 이야기하는 가격이 8만 원대 전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올라와도 그렇게 기쁠 수도 있고 또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분석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이슈, 뭐 미국이 금리를 한다든지 외국인이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린다든지 예. 그런 포면 때문에 하나 가장 우선이 될 것 같고 여기에 1월 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다른 여타 기업들보다 이벤트가 좀 많이 엮입니다. 뭐 실례로 1월 17일 예정인 갤럭시 S24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보다 더 큰 것은 당연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겠습니다만 그 관점을 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대형주들을 올라가는 종목들은 선제적으로 미리 하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가라는 게 우리가 고점이란 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약간은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힘이 좋게 올라갈 때는 늦게 정리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주가가 물려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오랜 기간 동안 손익 단가 손실 조정했다가 이제 딱 올라오는데 거기서 당수가 아니군요. 목을 딱 치면 팔자마자 주가가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분들한테 아까 제가 올해 목표가 주식의 양규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제 전쟁의 결을 바꾼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24년도 같은 경우는 뭐 종목 이야기하다 잠깐 다시 한번 포부를 말씀드리는데 올라오는 기업들은 너무 빨리 이렇게 현금화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하 대표님 사극을 좀 많이 보셔가지고 목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섬뜩한 얘기. 자 반면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지금 2차 전지 쪽은 오전에 뭐 반짝 좋더니 그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힘을 잃는 모습이던데 약간 이 반도체랑 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또 나타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여전히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거 이제 반도체랑 2차전지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시장이 워낙 강세장 아닌 이상 흔치 않고 그리고 오늘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 이벤트가 끝나다 보니까 포스코그룹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빠졌고 그리고 이제 12월 때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특히 이제 NCM을 기준으로 해서는 다소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특히 이제 그 2차전지 쪽 개인 비중은 높은 편이고 최근에 다시 또 사들어오다 보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시장이 주도했던 게 약간 이제 반도체랑 제약 쪽에서의 퍼포먼스 나왔던 게 1월 달에 그쪽에 이벤트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월 9일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가 있고 또 1월 9일에 또 CES가 있다 보니까 네. 반도체 쪽과 그 제약 쪽의 이벤트가 이제 1월 9일에 명확히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재료가 그쪽에 많았기 때문에 저는 1월 9일 전까지는 좀 비슷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차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게 아마 이벤트가 이제 패시브 이벤트가 있는 종목은 좀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LNF라든가 LNF 지주사의 이제 그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이니까 1월 한 9일 전까지는 좀 실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좀 이벤트가 있는 쪽 LNF라든가 세로닉스 그런 쪽에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전에는 이제 리튬 가격의 바닥이 이제 3분기 정도로 봤는데 이게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적으로 작년 3분기에서 4분기로 바닥을 봤는데 이게 이제 4분기에서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정도로 이연이 된 거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작년 4분기에서 1분기 이연된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확인하는 과정들로 보시겠고요. 리튬 가격도 이제 고개 들고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주가도 지금 바닥 구간이라 보시고 인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하 대표님이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도 올라갈 때 좀 바로 팔지 말고 좀 천천히 좀 기다리면서 봐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문님께서 삼성전자 9층에도 사람이 많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분들 너무 지치셔서 네. 지금 이게 본전만 찾고 다 탈출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8만 원에서 이제 9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되겠지만 일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이제 반도체 이 투탑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이 그냥 기존에는 뭔가 좋아서 아니면 대표성을 띠고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을 뒤에 엎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메모리 가격이 드디어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작년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감산에 대한 효과들로 인해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2024년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에 대한 개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뭔가 이제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AI PC 쪽까지 확대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부가 가치 메모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실질적으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기존에는 감산 효과들만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예. 올해는 수요까지 뒷받침되면서 빠른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9만 원대까지 올라갈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바이앤 홀딩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1월 효과, 연초 효과가 과연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S&P 500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990년대 이후서부터 2020년도 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12월 달에 주가 상승이 나왔었을 때 1월 달에 상승률이 12월 달 대비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12월 달이 다소 주춤을 하다라고 하게 되면 1월 달, 2월 달, 그러니까 연초 효과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2023년 12월 달에 산타랠리를 어느 정도 보여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고가까지도 좀 뚫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고 시장 자체도 많이 올라온 상황들인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세가 1월 달에 굉장히 좀 컸었어요. 그렇다고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의 중심들만 잡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과 같이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반도체도 움직이긴 했지만 그 이외에 뭔가 파생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아우르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꼭 굳이 삼성전자만 보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삼성전자에서 파생될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같이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뭐 9만 전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생각보다는 좀 빨리 우리가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을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 효과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 얘기부터 빠르게 좀 짚고 갔으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네. 1월 효과는 뭐 기대하기보다는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거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하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것 자체가 뭐 1월 달에 무조건 오른다는 표현보다는 네. 증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례 현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썸머 랠리라든지 산타 랠리 또는 뭐 윈도우 드레시가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1월 달은 통계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뭐 과거 데이터와도 이제 그때그때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오버 24년도 1월 달도 무조건 강하다 보기도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적 데이터는 없어요. 검증. 과거 이제 어떤 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놓고 보면 전월이 강하고 미국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일부 많은 기업들도 약간 과열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염려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 자체를 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이 재료를 끌고 갈까에 대한 이슈거든요. 미국이 12월 달 딱 넘어오면서 한 달 동안 흐름을 놓고 보면 기존 주도주였던 매그니피션트 7개 종목의 탄력성은 멈칫하고 있고 오히려 EXM7 그러니까 7개 종목이 아닌 여타 경기 회복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많이 보는데 이 30개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보다는 오히려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저한테 먼저 말씀하신 1월 효과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고 과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창환 부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배터리가 약한 이유에는 상대적으로 뭐 양극재 수출 NCM 계열이 약간 뭐 주춤했다 볼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또 삼성전자라든지 여타 제약바이오 수급이 몰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신고가 인정에서는 다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 효과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1월 효과들이 대부분 IT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셀트리온, 삼바 또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대형 제약주들의 주가가 견고할 때는 그게 낙수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좀 장을 바라보실 때 과연 중소형주 1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대형 두 종목 정도의 변동성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팁을 주셨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11월 달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분이 이제 1월 초에 발표가 될 건데 요 일정이랑 그 CS 그 1월 9일 날 발표 일정이랑 얼추 지금 맞물려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8만 원 넘어가거나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면 단기 과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표상으로 예를 들면 DMI 지표라든가 ADX 지표가 단기 과열 들어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쫓아가시는 거는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냥 아직 매도 신호가 나온 건 아니니까 좀 더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도 잘 보시면은 그 전에 먼저 시세를 이끌었던 HN 관련 종목들은 안 좋았습니다. 한미반도체라든가 HPSP라든가 아니면 그 뭐 SNS텍이라든가 이스페타시스 이전에 이제 순수하게 그 HBM 관련으로 엮였던 종목들은 대체로 강하진 않았고, 그 온디바이스의 플러스 CXL이 같이 엮인 종목들 중에서 작은 종목들이 움직인 거니까 이쪽도 쫓아가시는 것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그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좀 더 추가 수익이 나오게 되면은 예. 잘 이제 비중 조절하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오늘 코스피로 옮겨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첫 거래가 시작됐는데 하루 만에 7만 원대가 깨졌거든요. 6%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뭐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닐까 싶고요. 오늘 어쨌든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이전 상장 직전에 이게 그 신고가 또 나왔거든요. 쇼스키드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장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페나케라고 그래서 네. 패시브가 나온 괴물이랑 이런 용어가 되게 유행인데,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무차별성으로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 나온 종목 중에서 그런 패시브 자금과 연관된 종목들이 또 많았다는 것들도 네. 최근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은 차익 실현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동안 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네, 그래서 조정은 좀 더 추가 조정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만 영웅도 엮여있는 ETF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영향도 같이 받아서 포스코그룹도 전반적으로 오늘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 그 영향이 2차 전지 전반으로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뭐 LNF, HLB 이런 기업들도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뭐 몇 달 안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달 안에도 한다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LNF가 10월달에 신청했으니까 1월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HLB는 어쨌든 이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HLB의 그 재무 구조가 코스피로 갔을 때 이거 버틸 수 있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서 네. HLB는 제가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포스코 DX와 마찬가지로 그런 수급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LNF랑 세로니스가 같이 움직이는 게 그런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 이전 상장 전에 좀 투자를 하다가 상장 직전에 빠져나오는 게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포스코 DX에서 한번 뭐 샘플링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자금이라든지 아마 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포스코 DX와 거의 같은 결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뭐 이정 성장하기 전까지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패시브 자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그 부분이 아마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자금들까지도 같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장 이전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뭐 주가는 좀 강세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거는 예. 그러면 이제 다 이전 상장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 코스닥의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새로운 상위 종목들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가면서 순위가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쪽으로는 이제 ETF가 재설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탄력도를 받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여주겠죠. 그럼 그쪽도 지금부터 막 미리 좀 들어가 보고 하는 것도 전략인가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미 그렇게 올라온 종목이 네. 알테오젠이고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에 빼면은 시가총액 3위가 알테오젠이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할 가능성은 당장은 없겠지만은 이전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1위는 코스닥이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 비중이 워낙 줄어드니까 그만큼 채워야 되는 것들이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셀트리온 그 제약 같은 경우가 그만큼 네. 좀 더 편입 비중이 올라가니까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들 잘 모르고 계신데 한진칼 같은 경우가 지금 2월달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어디 말씀이세요? 한진칼. 아, 한진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MSCI 편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랑 그리고 그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한진칼
그리고 현대 오토웨어 이런 정도가 있는데 네. 최근에 그래서 현대 오토웨어도 저점에서 20만 원 돌파 나오고서 강하게 흐름 나왔고 오늘 이제 새해 첫날에 이제 차익 매물 좀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움직이는 게 지금 아마 LNF나 이런 쪽은 아직 이제 꿈틀거리니까 좀 덜 올라간 쪽에서의 패시브 자금 수급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좀 해볼 만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 대표님도 한번 팁을 좀 주시겠어요? 이게 뭐 거의 뭐 같은 매매법이 통용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편입 기대감이 지금 잡혀 있는 리스트 종목군들은 아마 장중에 뭐 섹터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오늘 현대오토바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그동안에 자동차 종목들이 안 움직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오토바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나홀로 올라갈 때도 상당히 좀 많은 종목인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리스트화 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편입을 시켜보시는 것도 1월 달에 어찌됐든 1월 달은 사실은 뭔가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움직이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주식은 언제나 이제 기대감들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뭔가 장점이라든지 이점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수급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요 정도 들어보고요. 1년 만에 이 투자자 예탁금이 6조 원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언제든 증시로 뛰어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이만큼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뛰어들 거면은 진작에 뛰어들지 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근데 이게 아마 매체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네. 고객 예탁금이 한 53조 원대 정도 올라갔다는 내용인데 11월 달에 거의 47조 원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12월 한 달 동안 대략 6조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 개인 투자분들은 무려 13조 원의 금액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객 예탁금의 증가가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정시 대기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만은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자금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 회피 자금 이외에 매도한 자금이 사실 주식으로 들어온 큰 자금들이 갑자기 부동산이나 예치금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고객 예탁 자산이 지금 뭐 6조 정도 증가했고 우리가 CMA라고 이야기하는 종합관리계좌 CMA 잔고 같은 경우도 뭐 5조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예. 야 정시에 주변에 대기 자금이 많겠구나 이 자금들이 삼성전자 팍팍 사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왜 갑자기 11월 말과 12월 달에 이렇게 6조 7조라는 금액이 만들어졌을까? 그러면 대부분이 고객 예탁금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지 않고 예수금으로 갖고 있는 거 포함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대주주 양도성 회피 자금의 주식 매도 위에 대기 자금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좋은데 한 번만 더 곱씹어 놓고 보면 과연 이 자금이 나중에 추후 실제로 어디로 들어갈지는 아직은 나온 게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네.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네. 이제 그 실제로 고객 계좌를 맡다 보니까 특히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양도세 걸리신 많이 있었는데 2차 전지를 매도를 해서 현금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금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또 하나가 실제로 최근에 고객분들의 계좌의 동향을 보면은 적금 만기돼서 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굉장히 그래서 실제 이게 예탁 자산이 늘어나는 게 물론 이제 그 양도세 문제 때문에 고객 주식을 매도해서 생긴 부분도 있겠지만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또 예금 금리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대출 금리도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실제 자금이 저는 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이 두 입장입니다. 분의 관점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 사이에 뭐 신년을 맞아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막 그 올해 시장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의견이 이렇게 갈릴 수가 없거든요. 뭐 너무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올해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연초에 좀 위험 관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간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참 이게 연간 흐름을 예상을 한다라는 게 참 신의 영역인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초까지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좀 해볼 만한 시장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1월달, 2월달, 3월달 아마 초까지는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건들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부분들을 시키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 동결일 건데 그리고 그 동결을 진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립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준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동안의 금리 인상기 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 특히 이제 성장주 쪽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다 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좀 느끼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월봉이나 주봉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여전히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리 경로에 대해서 꺾어주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반기까지는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서 또는 이제 올해 중반기 들어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었을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어떠한 경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대한 세론 쪽으로 예. 가닥이 좀 잡힐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세론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꺾이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속도 자체가 소프트 랜딩 쪽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팬데믹 때 많이 보셨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됐었던 시장이었는데 아마 그런 흐름들도 예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상방에 대한 스토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예. 쓰고 있는 상황들이고 금리 인하 시점에서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눌림목을 만들어 주느냐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 안에서 네. 경기에 대한 스토리들을 같이 엮어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반기까지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한번 임해보자라는 저희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고 나머지 두 분도 좀 짧게 전망을 여쭤볼게요. 네. 저는 올해는 힘의 분산이라고 아마 그림을 좀 치워봤습니다. 이게 힘의 분산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네. 23년도가 예를 들어서 한국은 사실 상고하저의 성격이 좀 있었고 미국은 뭐 하고까지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분기마다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선거도 좀 많이 있을 거고 미국 대선도 본격적으로 7월부터가 본격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마 최영동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기 전까지는 힘의 분산이라고 해서 골고루 경기 회복주 위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금리 첫 테이퍼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냉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4년도는 다른 여타 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게 역실적 장세로 좀 들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어떤 캐치업 마커를 조금 더 강화하는 한 해가 된다. 그래서 연초가 정도는 뭐 모멘트 플레이는 무리가 없는데 아마 우리가 당장 이제 조금 있다가 한 2주 있으면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바로 체크 들어가거든요. 예. 이달 말에 바로 그냥 배터리하고 전부 다 이제 체크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친다면 생각보다 올해는 좀 냉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금리 인하를 전후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데 두 분이 의견을 같이 주고 계시고 부장님. 저는 우리 코너에서 추석 집이 한 10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네.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이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 10년선 밑에서 지수가 이제 그 보통 거기서는 항상 역사적 기회가 됐다라는 것들이 20년 데이터 있었고 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연준이 이제 3번 정도 그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고를 한 상태인데 파월 의장도 이미 사실상 금리 인하 종결을 시사했고 언제 금리 인하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었고요. 12월 FOMC 이전에도 이미 그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를 통해서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실질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실질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뭐 사실상 연준이 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또 골드만삭스도 올해 3분기에서 1분기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서 전망했고 모건 스탠리는 마찬가지로 3월, 5월 달에 금리 25bp 인하한 다음에 그 이후는 50bp 인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해외 이제 IB 투자은행 10곳 중에 6곳이 6월 달 금리 인하 시점 예고하는 상황이라서 시장 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금리 2024년도와 2025년도 특히 2026년까지 이어지는 이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되는 구간이라서 특히 2024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도까지는 강세장이다라고 말씀드려왔고 그러한 생각과 주장은 계속 변함이 예. 없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황금거리님께서 코스피 3천은 좀 무리일 것 같다. 왜냐하면 올해는 유동성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들어가더라도 예. 그래도 뭐 4%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가 올 수 있는 예. 기업들이 버티기엔 쉽지 않은 금리 수준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뭐냐면 근 한 2년 동안
사실은 고물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플레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꺾이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요번 금리 인상기를 통해 가지고 고물가에 어느 정도 경기는 뭔가 이제 익숙해졌다. 그리고 체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일정 부분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금리를 못 내리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율 자체를 더 이상 못 늘리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업들은 좀 타이트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매그니피션트 7이 올라가는 이유들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뭔가 금리가 다 뭔가 이제 저렴한 금리 수준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움직였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금리 상황에서 올라가는 종목군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금리가 조금만 내린다라고 해가지고 이 상황이 바뀔 것이냐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은 살아있는 기업들만을 가지고 시장이라든지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 그리고 이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매그니피션트 7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이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그니피션트 그 이외의 것들이 아마 소수 그룹들이 형성이 되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 플레이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종목군들을 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하게 또 움직여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또 올라가거든요. 뭐 그런 이제 환경들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그런 상황들로 아마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이사벨렛이라는 그 사이트를 보니까 네. 그 현재 이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그 1982년도 S&P 500과 되게 유사한 흐름을 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1982년도에 S&P 500은 굉장히 강세장을 보였고 그런 흐름을 이제 올해부터 따라갈 거로 지금 보고 있고 이게 비슷한 흐름이 2002년도 요때도 좀 있었습니다. 대략 이제 그래서 20년 단위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마 저는 그래서 계속 지금 뭐 아까 코스피 3천 얘기 말씀하셨는데 예. LG에너솔루션이 정고점 해보면 돼도 충분히 가능한 지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2025년까지는 코스피 3천 가능하다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저는 이 영상이 12월 말에 다시 한번 리플레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는 3천 어렵다고 봅니다. 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지금 지수를 2,700이라고 잡고요. 네. 3,000이 가기 위해서는 지수 기준으로 12%, 13% 정도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2,400개 종목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12만 전자가 가면 3,000포인트라는 계산상의 수치는 나옵니다. 시가총액 계산하면.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너무 억지 예측이고 왜 3천이 올해는 어렵다고 보냐 하면 제가 만약에 3천을 논한다면 그는 24년이 아니라 차라리 2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지금 신고가에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데 이미 S&P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신고가는 사실 3천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 3천 기준으로 10% 올랐을 때가 바로 3,300이었고 예. 3천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10%가 빠진 자리가 2,70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단계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 신고가인 상태에서 앞으로도 금리를 인하했을 때 미국만의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24년도에도 여타 국가에 대해서 높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3천이라는 지수 자체에 대해 제가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의외로 24년도는 생각보다 박스권 상단을 조금 높일 가능성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섣불리 3천을 세팅해버리게 되면 많은 대형주에 대해서 신고가를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라는 것 자체가 본격적으로 미국이 코로나 이전으로 가려면 최소 200bp 이상의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24년도는 어렵습니다. 많이 내려야 100bp고 금리 인하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환호할 거는 과연 언제 50bp 이상의 빅스텝을 단행하는 이슈거든요. 그 빅스텝 단행 이슈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연초부터 3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저는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올해 12월 말에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2024년보다도 네. 2025년도가 더 강한 강세장으로 보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그 달성 가능성은 이제 올해는 모르겠지만은 2025년도에는 갈 것 같다. 아, 반드시 올해라고 뭐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24, 25년 강세장이지만은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을 봤을 때는 2025년도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2025년도를 더 다 포커스를 좀 두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할 얘기는 많거든요. 네. 1월에 강세를 보일 만한 섹터를 혹시 짧게 좀 추려주실 수 있으세요? 최 대표님. 일단은 뭐 앞서서 우리가 뭐 반도체 얘기 많이 했고요. 바이오 종목도 얘기도 좀 잠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정도는 좀 1월달에 좀 볼만하지 않겠느냐. 로봇 정도. 네. 예, 그 정도로 듣죠.
저는 뭐 2차전지 외에는 이제 엔터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엔터주요? 특히 네. 이제 뭐좀 일부 좀 있지만 하이브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 그룹이 신인 그룹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회사가 하이브라서. 하이브. 예. 하 대표님요? 전 두 가지인데요. 뭐 자동차 관련과 모바일 관련 섹터가 아무래도 삼성이 이번에도 갤럭시 S24 언택 행사 자체가 1월 17일에 열리기 때문에 CES와 그걸 생각할 때 모바일 기기 관련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반도체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바일 기기 관련주들도 1월 달에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플러스 알파 24년도는 이제 전기차 시대의 본물이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주들도 상당히 1월 달에는 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첫날부터 좀 뭐 깜짝 발표에 좀 흉흉한 소식도 있고 그래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뭐 21세기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 그 얘기는 뭐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답답함이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 키워드가 대뜸 등장했습니다. 주식에서 이제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한 22% 최소 그 정도를 세금으로 떼는 그거 아닌가요? 네, 뭐 5천만 원 이상 수익 발생할 경우에는 뭐 20에서 25% 정도의 그 소득세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고 입법 사항이라서 그 대통령 시행령으로는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야당의 도움 없이는 아마 도입하기 어려운데 아마 나름의 그 선거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이거 말고도 그 소액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이랑 또 공매도 개선에서 다시 또 언급을 한 상태고 뭐 그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이제 움직였던 거는 그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하겠다 요 어딩 때문에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선물 매수 들어오고 지수 올라갔던 거니까 아마 이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시장의 어떤 하락,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네. 하락 요인은 막을 것 같고 금투세가 전면 시행되게 되면 저는 굉장한 시장의 큰 악재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악재라고요? 네,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될 그런 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큰손 자금들은 투자를 많이 기피하는 그 증시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들은 뭐 국내 장보다 우리 미국 가다 이런 그 자금 이탈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여야가 잘 합의해서 이거는 잘 폐지 쪽으로 잘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 피해 방지와 이제 증시 장기 성장을 위해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입장을 내셨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증시 장기 성장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뭐 세금을 줄인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폐지 쪽으로 아마 가닥이 좀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배구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 측면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작년에 한 해에는 이제 50억으로 또 상향 조정되면서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좀 수정돼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이제 금투세 폐지 얘기 좀 나왔고요. 아마 이게 지금 되게 되면은 아마 다음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상속세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속세.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제한되는 금액들 자체가 거의 10년 이상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뀐 상황에서 과거의 금액, 상한 금액들을 가지고 이런 세금들을 책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 경제에서는 사실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또다시 논란에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10억에서 50억 단위로 넘긴 것처럼 아마 이러한 이제 거래세와 관련된 이야기들,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들, 상속세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마 상향 조정되는 트렌드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이러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찌됐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는 분명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로는 아마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스토리들까지 같이 엮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 기피 현상들 자체가 법적인 제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럽고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벽 자체, 장벽 자체가 하나하나씩 좀 걷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 투자들도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댓글을 보니까 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좀 찬성하시는 입장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하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게 이득이 뭐 얼마나 됩니까? 이거 폐지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 실익이 있는 건가요? 폐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뭐냐면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22% 정도의 이자 소득세에 준하는 세금을 과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이는 2022년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그 당시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에서 25년도부터 유예했던 겁니다. 3년 동안 3년 유예한 거고. 네. 그러면 소득의 기준이 25년부터라고 만약에 정말 시행이 된다면 올해 24년도에 벌어들인 5천만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세금의 과세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주식의 비과세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융투자 소득세는 개인들이 주식에 대한 매력들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번도 내고 있지 않았어요. 네. 이건 대주주와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에 준하는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장 24년도 전체 수익에 대해서 물론 이제 2월 소급 공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맞춰져야 되는 내용이고 이는 5월 달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에서 다시 한번 제고될 내용인데 연초 신년사에서 이 이야기를 밝혔다는 것은 생각보다 오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주주 양도세 극적 합의도 아니에요. 12월 연말 합의를 끌어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검토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여양 합의 사항이고 네. 4월 대선 총선 이후에 바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초에 정부에서 검토세 완화 투진을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가장 관건은 올해 5월 달에 이 이슈는 아마 재점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눈여겨보지는 않아도 될 만한 소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CES 얘기를 좀 짧게 여쭤볼까 하는데 역시 단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CEO들이 누구나 CES에 나와서 AI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에 이걸 어떻게 대체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아요. 부장님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1월 9일부터 12일까지니까 아마 그 전에 오늘 리포트 나오는 거 보니까 대부분 온디바이스 AI, 뭐 생성형 AI로 도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특이한 건 이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 CES라는 그 행사 자체가 가전에서 모빌리티로 다 이미 옮겨간 지 오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거는 저런 게로 그 SDV, 그 소프트웨어 자동차 중심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기아 같은 경우가 PBV 해가지고 그 다목적 기반 차량 이런 것도 만드는 게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고 최근에 모트렉스라는 기업도 주가 이런 거 반응해서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IT 가전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전장 쪽에서도 수입 받을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 대표님. 일단은 작년도 한 해가 이제 GPU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 시장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CES를 통해서는 NPU에 대한 중요성이 일단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온디바이스 AI 스토리들이 아마 CES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거고요.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하 대표님께서도 모바일 관련 종목군도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거의 뭐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 연상 능력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한 그런 칩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NPU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조금 더 많이 쓰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전체적으로 CES가 뭐 하나에 특화돼 가지고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올 한 해의 IT 생태계에 대한 뭔가 이제 큰 트렌드를 큰 물을 지금 맞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여기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하부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개인적으로는 NPU 쪽에 좀 관심을 NPU.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되는데 박람회잖아요. 여기는 HBM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박람회라는 건 쇼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CES는 오히려 다시 우리 눈으로 직접 시험 가능한 이 관련주들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PC라든지 AI 스마트 기기라든지 AI 로봇, AI 자율주행, AI 비전 프로. 그래서 의외로 HBM이라는 CXL로 연결하기보다는 그건 반도체 우선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눈으로 실현 가능한 거는 실제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뭐 챗 GPT라든지 이런 걸 보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CES 관련주로 만약에 1월 효과로 투자를 한다면 대부분이
다시 작년 1월로 그대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챗GPT, 오픈 AI 지금 약간 잊혀 있지만은 오픈 AI, 챗GPT 관련 우리가 말한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또는 로봇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번 해고 많이는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로봇은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높기 때문에 소프트적인 웨어적인 로봇이 보이려고 한다면 최소한 아까 기아의 피볼뷰 같은 게 한 번 더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또는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 우리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년에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 건강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년에도 여러분의 이 친절한 투자 해설서 역시 경주마입니다. 고맙습니다.